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는 네. 여자분이라 권투 안 좋아하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죠, 저는. 네. 저는 참 권투 좋아하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권투 선수들의 명언 뭐가 있을까? 네. 뭐 무하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있죠. 뭐 예. 조지 포먼. 그 중에 한 명 네. 세계 챔피언을 지낸 선수인데 이름이 제임스 콜버트라는 선수입니다. 네. 제임스 콜베트. 이 선수가 멋진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선수로서 게임에 나가기 전에 꼭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네. 1라운드만 더 싸우면 난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조금 힘들지만 네. 1라운드만 더 싸우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이것만 잘 싸우면 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목표를 세울 때 최종 목표를 바라보고 시작하면서 난 챔피언이 될 거야만 힘들지만 네. 이번 단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 단계에서 또 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챔피언에 가깝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살면서 고난을 통과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절망하게 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네. 사실 오늘 그래서 초대 손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법무법인 한올의 대표 변호사이시죠. 김미애 집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일하는 법무법인 한올의 대표 김미애 변호사. 방직 공장 여공이 된 소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았지만 허무하기만 했던 그녀를 다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변호사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로 사회 약자들의 변호사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 그녀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걔들 따라 방직 공장에 갔어요. 3교대 방직 공장에 뒤늦게 29이 대학을 가면서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그래서 제가 꿈에서 항복해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부산 서신 거죠? 예. 우리 소개할 때 법무법인 한올의 한올. 대표 변호사. 네. 한올 뜻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다운 단어 같아요. 네. 또 거기다가 거기 모인 분들이 또 특별한 분들 모임이라면서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15년 차 변호사인데요. 네. 2년 전에 2월에 2016년 겨울에 저도 이제 조금 변호사 한 12년 정도 했으니까 좀 더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처럼 주로 여성이나 아이들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주로 변호해 왔던 여성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그걸 좀 더 체계화시켜서 폭넓게 그런 인권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변호사들을 모았어요. 이름의 배경은 한올지다라고 한 가닥의 실처럼 가깝고 친밀하게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한올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였고 제가 봐도 저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 한올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정말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변호사들입니다. 여성들만 네네. 몇 분 정도? 지금 부산 본원에 구성원 2명이랑 한 명 더해서 3명이 있고 창원에 1명이 있고 저는 이제 동부 분사무소인데 거기에 2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6명 정도. 근데 의미가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한올. 네. 사실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희망 한 가닥만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희망이 있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또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도 저는 출발부터 소외된 아이, 뱃속에서부터 불평등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겠지만 차이가 있는 아이들, 뭐 미혼모나 네. 아니면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또 태어나서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제대로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또래 집단과 어울려서 비행에 빠지는 그 아이들도 이 사회가 좀 버팀목이 되어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그런 이른바 비행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위탁 보호자도 해보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한 국선 보조인 활동도 하면서 그 아이들도 만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니까 여성 중에서도 이제 싱글맘이나 미혼모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그런 피해 여성들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왔었고 그렇게 하다가 저보다 더 어느 분야에는 더 열심히 일하던 뭐 그런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걸 해서 이제 각자 자기 경험한 걸 토대로 또 그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네. 더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하는 그런 법인이 되고자 했고 지금까지도 비교적 변호사님들이 잘 그걸 구현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일을 하시죠. 참 의미가 좋네요. 근데 제가 딱 첫인상에 네.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변호사이다. 아주 야무져 보이시고 네. 아주 그냥 똑바로 보이시고 그렇죠. 말씀도 조리 있게 네. 잘 푸실 같은 느낌 드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꿈이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아, 그래요? 저는 워낙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예. 경북 포항시 구룡포 읍 하정 1, 2라고 읍도 아니고 읍에서 더 들어가는 반농, 반어촌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는 엄마가 안말기여서 엄마를 보면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꿈이셨군요. 네, 그러면서 제가 뜻대로 학업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29에 대학을 가면서 다시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하다가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아프신 엄마로 인해서 의사가 꿈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변호사로 오셨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사자는 네, 학업을 중단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암말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집에 오셨는데 집에 오실 때 거동을 못 하고 오셨어요. 하혈을 다 하시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시골의 흙집에 방구들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그냥 늘 누워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안 해본 게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였는데 마지막 엄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거기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하고 엄마는 교회 문을 두드렸고 네. 저는 그 엄마를 따라갔었고 그 전까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2살 소녀가 엄마가 안 계시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네. 100% 신뢰를 했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다니는 구역 예배까지도 저는 안 빠지고 다니고 집에서 걸어서 30분을 가는 새벽 기도 그다음에 또 엄마를 모시고 이제 시골에는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시골 교회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읍내에 있는 교회, 네. 또 인근에 읍내에 있는 다른 교회까지 7, 8군데 교회 순례하듯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모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앉아서 이렇게 앉을 수가 없죠. 하혈을 해서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늘 교회 마루바닥에 누워 계시고 저는 늘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간절히 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욕심이 많았죠. 우리 엄마 저 강사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안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달리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그 마음으로 네.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뭐 그런 시절을 보냈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기적같이 산원을 사시다가 네. 중2 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집이 안 그래도 가난한 집이 어머니 믿고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고 네. 집은 엉망이 되고 저는 시골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 기도만 하면 그려지지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정말 제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소녀잖아요. 시골 소녀. 시골 소녀가 좀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당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구체적인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 질문에 제 대답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영상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만 하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벅찼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들었잖아요. 중학교 때도 네. 뭐 참고서 하나 제대로 네.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비평준화였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그래도 명문이 포항여고라서 네. 거기를 목표로 제가 공부를 해서 포항여고에 합격은 했는데 네. 입학금이 없어요. 학비가.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입학을 못 하고 잠시 부산에 와서 캔 알죠? 깡통 만드는 그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하는 걸 한 일주일 하니까 집에서 입학금 마련했다고 해서 다시 가서 남들보다 일주일 늦게 학교를 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입학금은 해결됐는데 네. 차비가 없어요. 네.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서너 번은 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 매일매일 고통이죠. 도시락도 못 사가요. 뭐 숙제를 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소녀를 우울하게 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학교를 중단하고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다닌 친구들이 부산에서 공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주말에 고향 집에 처음으로 온 거예요. 네. 왔는데 그 친구들 따라서 저도 부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를 하고 왔고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어떻게 네가 여기 왔냐고 네같이 똑똑한 애가 사실 제가 얼마나 똑똑했겠으면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 시골에서는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날아다니신 거죠? 그냥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마음이 녹아졌던 것 같아요. 그 짧은 고등학교 1학년 한 달 남짓한 기간 네. 동안에 너무나 외톨이였고 우울했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친구들 만나니까 걔들한테 마음을 이제 녹아서 네. 걔들 따라 방직 공장에 갔어요. 3교대 방직 공장에. 네. 거기에서는 이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10대 여공들이 네. 뭐 일정한 패턴이 있죠. 8시간 근무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야간이면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 퇴근하면 이제 좀 잠 좀 잤다가 학교에 갔다. 그 학교에 갔다 왔다 하는 그것도 버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외출도 못하고 네.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고 학교 갔다가 수업 네. 마치면 그 버스 타고 또 기숙사로 얼마나 오고 고단하셨을까. 그리고 좀 쉬다가 또 일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는. 너무나 공부할 수 없었지. 우울한 상황에서 네.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꿈을 가졌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만족을 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울했었고 상처가 컸던데 그 친구들을 어울리면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머릿속은 늘 갈등을 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0대가. 그런데 또 하나는 야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맞아요. 17살, 18살 아이가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뭐 단순 작업이 아니라 네. 방직 공장에 솜으로 실을 만드는 과정이 수십 가지 공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롤러에 이렇게 실타래 같은 걸 꽂으면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실이 말려요. 말리는 그런 건데 끊어지면은 쪽가위로 잘라서 이어주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야 근데 눈 그게- 돌아가셨겠는데요. 아니 그눈 돌아가 졸리면 어. 돌아가는데 거기에 손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은 쏟아지고. 그래서 그때 화장실에 가면은 목욕탕에 가면 앉는 의자 있죠. 네. 플라스틱. 네. 그런 의자가 여러 개가 나뒹굴고 있어요. 아. 그 여공들이 잠시 잠을 거기에서 조금 눈을 붙이는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자기가 맡은 그걸 다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에 한 15개, 15개에서 한 30개 정도를 네. 맡았어요. 거기 이 롤러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졸면 반장이 노란 완장을 차고 호루라기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호루라기 확 불어버려요. 네. 이야 정말 제가 그러다가 저는 여기에서는 꿈도 날아가겠다 네. 싶어서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네.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우울하고 제 꿈은 멀리 도망가는 것 같고 네. 하니까 지금도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의 에세이를 제가 중학교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어머. 아, 그 100세이신 교수님. 네. 제가 정확히 책 제목도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맞을 겁니다. 꿈을 잉태하라 그리하면 해산하리라 이 구절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벽에 그런 낙서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뭣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걸 누가 이런 글을 이 멋진 말을 멋진 글을. 그 범인을 찾았어요. 네. 제가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이제 10대 여공들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험실인지 시험실에 근무하는 네. 분들이 또 계셨어요. 우리보다 한 그레이드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저가 그런 줄 알고 저를 특별히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한테 꿈을 잃지 말라고 네. 경구를 써서 퇴근할 때 주고 갔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이만큼 쌓였어요. 야, 참 고마운 분이네. 그리고 늘 이제 어느 순간에든 제가 이렇게 흔들릴 때 좀 잡아주는 돕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서 여기에 있다가는 공부도 못하니까 네. 생활이 불규칙적이잖아요. 3교대니까. 그래서 나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18 여름 지나서 가을쯤인가 도망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어요. 네. 나올 때도 늘 검열을 했어요 가방을. 혹시 뭐 들고 나가나 싶어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제가 18살 때 나와서 스스로 두 번째 직장을 찾은 거예요. 네. 걸어 다니면서. 그 그러니까, 직장이 뭐였나요? 이제 봉제 공장이에요. 경비실에서 가서 저 여기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기다리라 하고 좀 있으니까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오셔서 네. 저를 데리고 갔어요. 반겼어요. 잘 왔다고. 그렇게 스스로 찾아간 사람 잘 없잖아요. 똑똑해 보이니까 일 잘했을 것 같은데. 당참이 있었던 거죠. 18살짜리가 지수소로 네. 거기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가니까 또 한 방에 한 10몇 명의 여공들이 네. 공동생활을 하고 낮에는 이제 와이셔츠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그걸 수출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10대를 미시행사로서 보낸 거죠. 근데 그러셨군요. 20살을 앞두고 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림의 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곧 성인이 되는데 네. 그런 저는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는데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면 그 20대 초반에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안 나갔어요. 17살 때 공장에 다니면서 그때 공장 생활을 하면서 네. 조금은 다니다가 말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은 아예 안 하고 네. 그렇게 방황을 하고 이제 세상적인 놀이 문화에 빠지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다가도 늘 머릿속은 또 갈등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아닌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성장통이겠죠.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그냥 일하고 먹고 하는 이 정도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울했어요.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네. 그러면서 제대로 또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생각해낸 게 관광 가이드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 거기 부산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가 또 거길 막 열심히 공부했어. 어떻게 해서 지금 빨리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 정말 일본어를 열심히 했어요. 일본어로 잠꼬대 할 만큼.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또 못한 게 나머지 과목들을 1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안 되잖아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끈기 있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포기하고 이제 짝퉁으로 뭘 했냐면 짝퉁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가서 짝퉁 사오는 얘가 들어있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그랬었다. 고가 명품의 이미테이션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특급 호텔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할 줄 아는 외국. 아니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시니까. 그때 정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낮에 일하고 월급을 한 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반을 저금을 하고 반으로 6만 원 월세 내고 연탄도 사고 그러면서 그때 한 달에 24만 4천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독하게 했거든요. 네. 24만 4천 원을 3년을 적금하니까 이율이 높았죠. 그때 1,000만 원이 됐어요. 아시죠? 목사님도 1,000만 원을 모으기 쉽지 않았어요. 그게 시드머니를 딱 모으면 네.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죠. 이걸 잃으면 안 된다. 네. 더 불려야 되겠다 싶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모아서 1,500만 원 하고 네. 1,500만 원 또 대출도 저를 누가 저를 보고 대출해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순번 개를 해가지고 1번 개까지. 아니 저랑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시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일을 1번 하면 1,000만 원짜리 910만 원까지 얼마 먼저 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달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500원 친구 아버지의 부탁으로 도움으로 제가 금고에선가 대출을 받고 해서 3,000만 원으로 가게를 했어요. 15평짜리. 무슨 가게? 실비초밥집이라고 네. 항상 뽀대 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초밥집까지. 그 뽀대 나는 걸 좀 이야, 하고 싶었어요. 그냥 확 변하시네요. 그래가지고 20대 직종이? 중반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죠. 겁도 없었고 이 뭐 요즘 왜 이 일간지도 아닌 네. 동네에 이렇게 많이 비치해는 처음에 한창 유행했던 뭐 벼룩시장, 뭐 교차로 이런 네. 거기에 광고가 나왔어요. 체인점 모집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체인점을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갔는데 제가 두 번째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사실은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분들도 놀랬겠는데요. 저는 또 얼마나 애써서 모은 돈이 그걸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그 가맹본부에 돈을 적게 주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자재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줄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줄이게 해달라고 특약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보통의 그 20대 중반 여성과는 조금 달랐겠죠. 그렇죠. 워낙 어릴 때부터 사회 경험을 어. 하니까 속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3천을 투자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기존에 식당에 방 딸린 식당인데 방도 제가 철거를 하고 그걸 룸으로 만들었으니까 변호사 하면서 제가 간독했다는 싶은 거예요. 그게 원상 회복해줘야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그 돈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근데 그걸 겁도 없이, 겁도 없이. 다 철거하고 룸을 이제 크게 좀 확대를 하고 네. 그랬어요. 그게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한 달은 본부에서 주방장이 나와서 해줘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다 레시피를 그림도 그리고 막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제 만만하게 보잖아요. 여자가 20대 중반이 뭐 변변치 않죠. 근데 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해놓고 저는 또 음식점의 생명은 3가지인 걸 알아요. 맛, 청결, 친절. 네. 근데 맛, 청결, 친절인데 이분이 맛은 이제 보장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이 저를 몹시 좀 불편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담배를 일상적으로 피는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밖에서 담배 피고 와서 그 손으로 또 하고 오픈 주방에서 이런 게 못마땅하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죽고 나이도 어린데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속된 말로 엿먹인 거. 네.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전에 제가 다 적어놨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다시 물을 네. 뭐 만들고 이런 것도 레시피대로. 근데 초밥 만드는 게 이게 숙련공이 아니고 좀 느리죠. 초밥 뭐 초도 잘 만들어야 네. 되고 하는데 그럼 뭐 그 레시피대로 다 해서 저는 지금도 그때 가게를 이용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말씀 너무 잘하셔서 네. 변호사라 내가 어떻게 중간에 뭐 이렇게 여쭈 기회를 안 주셔서 못 여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애들이 놀이터에 놀 때 다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일식집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시장에 가서 부산의 큰 시장이 부전시장이라고 했어요. 네. 직접 장을 봐오고 네. 그럼 냉동 뭐 대구든 아리든 이런 거 가져오면 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큰 칼로 이렇게 쪼개놔야 돼요. 부산 말로 쪼사야 된다. 네. 쪼사야 싸버려서. 쪼사가지고 일회용 비닐팩에 넣어서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그 작업을 1시간 이상 하고 나면 허리를 못 폈어요.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 아이고 허리야 하는 걸 제가 20대 중반에 경험했어요. 이야. 그렇게 일을 하고 밤 12시에 영업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사실은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제가 그 돈을 잃으면 안 됐지만 필린 돈도 갚아야 되고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죽을 똥 살똥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었잖아요. 다행이네요. 돈은 벌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제가 벌은 돈으로 차도 사고 폼 잡고 다니고 하는데 세상이 막 다 하찮아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은 하면서도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적인 부분은 네. 생각지 못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좀 싫어하게 됐어요. 깍쟁이 같고 이래서 돈도 쓸 수도 모르는 것 같고. 식당에 오면 좀 푹푹 싸고 술도 먹고 이래야지 매상도 오르는데 달란 것만 먹고 술을 안 마시니까. 거기서 매상이 많이 그래서 정말 세속적이었죠. 그래서 좀 깍쟁이 같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게. 더 막 공허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게 마치면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고 놀고 이럴 때
채워지지 않잖아요. 네. 그 중에 어느 날은 시장을 봐오는데 지하도로 내려갔는데 지하도 양 벽면이 제 차 본넷 앞쪽을 팍 덮는 게 환상으로. 환상으로. 네, 그냥 순간 그런 나 이렇게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다시 돌아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네. 그냥 그런가 보다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사를 갔는데 네. 교회 옆집인 거예요. 주택인데 네. 1층엔 주인이 살고 2층에 일부를 얻었는데 바로 담벼락 옆이 교회인 거예요. 어머. 매일 그때만 새벽 종을 치고 그랬어요. 네. 종소리가 들리면 제가 다 아는 찬송가잖아요. 네. 어릴 때 얼마나 제가 그 기도를 예배까지 열심히 갔었는데. 했겠어요. 예. 우리 엄마는 아야아야 하면은 제가 학교 갔다 와서도 밖에서 신음소리 나면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네. 울어도 못하네 우리 엄마 18번을 제가 줄줄줄 외우면서 불러드리고 한번 엄마는 주무시고 했는데 그 찬송가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교회는 또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 제 마음을 힘들게 했잖아요. 네. 그래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1994년 네. 제 생일날 그날 밤에도 친구들이 축하해 준다고 뭐 마시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네. 꿈에서 일테면 사탄이죠. 사탄이 제 목을 조르고 저는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꿈에서. 9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릴 때 워낙 열심히 부흥회를 다니고 기도하기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네. 바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딱 풀고 쓰러지는데 네. 뒤로 쓰러지는데 검붉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네. 항복해서 주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만 가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나중에 얻어 터지지 말고 그때 울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오라는 게 저는 이미 이게 그 사인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주일날 94년 11월 13일 주일날 예. 그러면 그게 몇 년 만에 교회를 가신 거예요? 9년 만에. 9년 만에. 네. 처음 갔던 날 기억하시겠네요.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요. 어땠어요? 9년 만에 갔을 때. 그 제가 딱 일어나서 이제 안 가면 나 죽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갔어요. 네.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자마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터진 거죠. 예. 그때 그 느낌이 어떠냐면 거실에 있는 거실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서만 노니까 심심하잖아요. 네. 저 밖에 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파닥거리다가 탁 밖에 떨어졌어요. 진짜 우리 집 물고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그 생각을 또 했는데 밖에 딱 떨어졌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 여기 물고기 밖에 나왔다 해서 제가 가서 손으로 집어서 어항 속에 딱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물고기가 살았다.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 이제 내 살았구나.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그날 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네. 청년부 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모임하고 어머. 집에 가니까 12시 넘어 1시였어요. 거의 12시간을 하루 계셨네요. 종일 울었어요. 청년부 가서도 새가족 소개합니다 할 때 엉엉 울면서 이래 왔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있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어제의 김미애가 오늘의 김미애고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제 매상이 술을 팔면 오른다 했잖아요. 그게 달갑지도 안 하고 이제는 신앙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싶잖아요. 네.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금요 철화도 가고 싶고 새벽 예배도 가고 매일 그래서 밤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지하에 1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네. 24시간 오픈되어 있었고 수영로 교회, 수영로 다리에 있을 때 지하에 가서 매일 울어서 어떤 날은 술을 먹고도 가고 매일 가가지고 울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밤에 가게를 마치고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때 욥기 10장 22절 3절 말씀입니다. 23장 8절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거 아니 계시고 뭐 뒤로 가도 아니 보고 왼쪽에서 어쩌고 뒤에서 어쩌고 이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으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대로 좌우 앞뒤가 정말 사면초가 같고 정말 제가 발버둥 치는데도 오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 수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죠.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였는데 그건 알아서 그걸 지켰는데 단속이 나온 거예요. 근데 늘 오시던 단골 고객이 그냥 혼자서 네. 그 상태 그대로 드시고 계시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 하면서 너무 잘 알아요. 네. 술 한 병, 안주 하나, 고객 한 명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대로 쓰세요. 그게 자술서예요. 그럼 그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24시 몇 분경 어쩌고 저쩌고 육항 원칙에 따라서 불러준 적 썼어요. 제가 사인도 하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제 변명을 하자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다 끝난 그치 끝난 건데 그건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영업 시간을 위반해서 그게 식품위생법 위반이었고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저는 가게를 처분하려고 내놨거든요. 네. 이제 좀 주님 뜻에 합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름하는 방법이 과태료인지 이거를 이제 벌금 같은. 일일 6만 원씩 계산해서 네. 18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옷으로 아깝잖아요. 그래도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게 나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년부 활동 이러느라고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시기를. 그러니까 1개월 영업 정지를 하게 되었고 근데 제가 얼마나 참 무모하다고 할지 정말 믿음에 진짜 신앙적으로 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영업 정지를 한다는 그 확인하러 구청에 가서는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바로 기도원으로 직행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정말 기도원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엄마를 낳게 해달라고. 네. 정말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나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원을 가고 싶었어요. 경주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 가서 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뭐 못하다가 하여튼 마지막에 사흘은 금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면서 주께서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의 제 삶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고 바로 하여튼 가게도 처분이 되고 네. 그래서 처분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남아서 11조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드디어. 어릴 때 꿈을 해보게 되겠다. 네. 그러면서 28에 1년 동안 이제 1년이 아니죠. 뭐 수능 공부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런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성경을 일회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공부를 하려던 걸 보류를 하고 네. 성경 일회독을 먹고 자는 시간 빼니까 내가 혼자 했어요. 집에서. 네. 12일 만에 했어요. 12일 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와. 늘 새벽 예배 가고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늘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그때는 아까 제가 물고기가 물 만난 네. 것처럼이 저 혼자가 아니라 세상 만방에 떠들고 다녔어요. 학원 가서도 늘 성경책을 앞에 두고 와. 그렇게 좀 튀고 싶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튀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전도지 드리고 뭐 전도하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그러면서 그해 여름에 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와. 청년부에서 간다고 할 때. 수능 준비하시면서 수업. 그러니까 네. 그때도 제가 갈등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할 때 분명하잖아요. 제 목적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했는데 네. 그 가는 게 맞다는 거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쓸 기회잖아요. 네. 일본어를 그쵸. 써야 되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뭔가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네. 9년의 방황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랬어요. 맞게 그래서 그런지 학업을 이제 하시고 변호사가 되시려고 법대 진학하시고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초스피드의 단계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기도해서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네. 하고 사실은 변호사가 되는 방법도 몰랐어요. 사법시험을 무슨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도 저한테 그 길 안내를 해주는 쉽지 않은 사람도 일. 없었지만 네. 하여튼 주간 갈 성적도 안 돼서 동아대법도 야간을 갔어요. 정말 단순 무식한 그런 유형이죠. 단무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일지망만 네. 변호사가 되었다 마음 먹고는 이지망도 없어. 그냥 일지망 오로지 법대 아니면 안 간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네. 야간을 가니까 주간 120, 야간 80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학금은 내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네. 3천만 원 정도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비는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네. 하고 그러려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수석을 하면 장학금이 네.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야 되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 그래서 정말 1학년 1학기 때 수석을 했어요. 오. 4.27. 와.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한다면 합니다. 네. 그냥 했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감사해 하면서 기쁘게 했어요. 또 절실함이 있으셨으니까. 네, 울면서 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어. 딱 도서관에 가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을 하고 화장실 갈 때 밥 먹는 시간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 주야간 합쳐서 1등을 했는데 그래도 전액이 아니대요. 그때 또 모교에는 고시반을 위한 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동료라고. 옛날에 일본어 공부했던 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네. 그 당시에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가 됐어요. 제가 7년을 일본어를 공부 안 했어도 네. 그렇게 미치게 했으니까 그 지동료라는 그 입실시험 공고를 보고 한 일주일 만에 네. 기출문제집을 도서관에 가서 다 제가 복사를 해서 봤는데 외국어로는 1등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거기 기숙사에 갔어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학비뿐이 아니라 방도 주고 밥도 줬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제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네. 먹고 자는 게 해결이 안 그쵸. 됐는데 처음으로 먹고 자는 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도서관에 앉아서 감격했어요. 어쩜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네. 새소리를 들으며 물소리를 들으며 야, 공부만 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있다니 감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아, 이지희 씨. 네.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너무 감동을 주시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오늘로 이제 마무리할 수가 없고 하루 더 모시기를 우리가 마음 아니, 먹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모시기에는 삶이 너무 정말 스펙타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내일까지 한 번 더 모셔서 김매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